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가야의 첫 임금 수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낙동강 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아직 나라 이름도 임금과 신하도 없었지요. 그저 구간이라고 부르는 9명의 촌장들이 저마다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서 상과들에 모여 밭을 갈거나 강이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며 살았어요. 어느 해 봄,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가 잘 되길 바라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거북 모양을 닮아 구지봉이라고 부르는 산봉우리 쪽에서 사람을 부르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국왕과 수백 명의 사람들은 구지봉으로 달려갔어요. 거기 누가 있는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구지봉입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이곳에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하늘의 명을 받고 왔다. 너희들은 산봉우리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 그리고 왕을 맞이하라.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그러기를 한동안 문득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줏빛 새끼줄이 길게 내려와 구지봉 위까지 닿아 있었지요. 새끼줄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가 매달려 있었어요. 조심스레 황금 상자를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서 허리를 굽혀 100번 절하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가 탑 위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12일이 지나 사람들은 아도간의 집에 다시 모였어요. 조심스레 황금 상자를 열어보니 알은 모두 깨어나 훤칠한 사내 아이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10여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키가 9척이나 자랐습니다. 얼굴은 용과 같이 위엄이 가득했고 눈썹은 8가지 색을 지녔으며 눈동자가 2개씩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온 아이를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수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바로 수로왕이지요. 나라에 임금이 생기자 비로소 나라의 이름도 생겨났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가야라고 지었지요. 나머지 5 아이들도 각각 5 나라의 임금이 되니 수로왕의 가야와 합쳐 6 가야라고 일컬었답니다. 수로왕은 임시로 궁궐을 세웠어요. 자르지 않은 이영을 지붕에 얼기설기 얹고
흙으로 낮게 계단을 만든 아주 소박한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수로왕은 백성을 보살피는데 힘썼습니다. 이듬해 수로왕은 임시 궁궐의 남쪽 땅에 도읍을 정했어요. 이 땅은 역귀 잎을 닮아 길고 좁지만 빼어나게 아름다우니 도읍으로 삼을만 하구나. 이윽고 1500보 둘레의 성을 쌓는 큰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뒤이어 궁궐, 관청, 무기창고, 곡식창고까지 만들었지요. 농사 짓는 때를 피하니 백성들은 살림살이 걱정 없이 힘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하루는 보통 사람보다 몸집이 훨씬 큰 탈해가 수로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왕위를 빼앗으려고 왔소. 나 또한 하늘이 내린 아래서 태어났으니 왕이 될 만하지 않소. 그러자 수로왕이 엄한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그런데 어찌 내 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느냐? 탈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지요. 그렇다면 술법으로 겨뤄봅시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로 변하자 수로왕은 독수리가 되어 쫓고 다시 탈해가 참새로 변하니 수로왕은 새매가 되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매가 독수리를, 참새가 새매를 이길 수 없는 법. 탈해는 수로왕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왕과 겨루는 것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것은 왕의 어진 마음 덕분입니다. 말을 마친 탈해는 배를 타고 서둘러 떠났지요. 탈해가 물러간 뒤 더는 아무도 가야를 넘보지 못했어요.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수로왕이 왕비를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자 걱정이 된 구간들이 왕에게 청했어요. 저희 딸들 중에서 배피를 맞이하십시오.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듯이 왕비 역시 하늘이 정해주실 것이요. 수로왕은 유청간과 신귀간에게 바다 너머에서 귀한 사람이 올 것이니 가벼운 배와 날쌘 말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붉은 돛을 단 배가 붉은 깃발을 나부끼며 바다 서남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수로왕은 기뻐하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궁궐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여인은 따라 나서지 않았지요. 나는 그대들을 모르오. 그런데 어찌 경솔하게 따라가겠는가? 이 말을 옳다 여긴 수로왕은 직접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가 궁궐 밖 산기슭에서 기다렸습니다. 배에서 내린 여인은 높은 언덕에 올라 잠시 쉬더니 입고 온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에게 예물로 바쳤지요. 그러고는 20여 명의 신하와 노비들을 거느리고 수로왕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온 수놓은 비단, 금은, 구슬과 옥들은 가야에서 보지 못했던 귀한 물건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아름다웠지요. 저는 바다 건너 아유타국의 공주 호황옥이라고 합니다. 호황옥은 당차게 말을 이어갔어요. 부모님의 꿈에 상제가 나타나 가야의 임금 수로는 신성한 사람이니
수로왕의 짝으로 저를 보내라 하셨답니다. 그러자 수로왕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대가 먼 곳에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오. 때마침 어진 그대를 왕비로 맞이하니 참으로 기쁜 일이오. 수로왕은 허황옥과 함께 궁궐로 돌아왔어요. 수로왕과 허황옥이 결혼한 뒤 가야는 더욱 강해졌지요. 당시에는 철이 매우 귀한 물건이었는데 가야 땅에는 철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야 사람들은 낙동강을 따라 바다로 나아가 이웃나라에 철을 팔았지요. 이웃나라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가야로 몰려왔어요. 가야는 사람과 물건들로 북적거리고 어디를 가나 시끌벅적 활기가 넘쳤지요. 수로왕의 가야는 6가야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되었답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은 어버이가 자식을 돌보듯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보살폈답니다. 수로왕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어요. 수로왕의 아들 거등은 해마다 5차례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 수로왕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수로왕의 가야는 나머지 5가야를 아우르며 오래오래 번성하였답니다. 황금이 나오는 집.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집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지요.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니요. 참 이상한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 집에 그런 이름이 붙은 데에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었지요.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땔감을 마련할 걱정에 일찍 잠에서 깼지요. 이 추운 겨우내 방을 뜨끈뜨끈하게 데우자면 집 근처 산에 있는 삭정이로는 어림없을 테고, 그렇다고 나무를 패서 장작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자면 바다 건너편 섬까지 나무하러 가야 하는데, 밀물이라도 들어와 섬에 갇히면 어떡하누?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하나하나 따지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하, 오늘이라면 썰물 시간이 무척 길겠는걸. 그러고는 얼른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바닷바람이 쌩쌩 불고 갯벌에 발이 푹푹 빠져 걷기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섬으로 달려갔지요. 섬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쉴 새 없이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저쪽 샘물가에서 뭔가가 자꾸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빛이 나는 곳을 향해 가만가만 걸어갔어요. 아니, 세상에. 샘물가에는 닭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닭이 아니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바로 황금닭이었지요. 그런데 이 황금닭은 파다닥 파다닥 날개짓만 할 뿐 걷지도 날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남이 볼까봐 서둘러 황금닭을 보자기에 꽁꽁 쌌어요. 그러고는 지게를 짊어지고 냅다 집으로 달렸지요. 나무하는 일도 다 내팽개치고 말이지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황금닭을 헛간에 있는 괴짝에다 몰래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황금닭을 쌌던 보자기에 닭털이 하나 빠져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무리 보아도 보통 닭털이 아닌 듯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닭털을 품에 꼭 안고서 금방으로 갔어요. 아니, 어떻게 황금으로 이렇게 얇은 닭털을 만들 수가 있지요? 금방 주인은 할아버지가 내민 닭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도 황금이라는 말에 덩달아 깜짝 놀랐지요. 주인장, 방금 뭐라고 했소? 이 닭털이 황금으로 만든 거라고? 금방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황금 닭털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는 양 시치미를 뚝 떼었지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뜻밖의 굴러 들어온 복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거든요. 하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영감, 요새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소? 실은 내가 나무를 하다가.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할머니와 함께 헛간에 있는 황금닭을 보러 갔지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황금닭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괴짝 안에 황금닭털이 서너 개 떨어져 있었지요. 할머니는 황금닭털을 주워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영감, 이게 정말 황금으로 된 닭털이란 말이요. 그렇다니까. 아이고 영감, 이제 우리도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열흘에 딱 한 번씩만 황금 닭털을 팔았어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저 집에서 황금닭을 얻었대.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며. 황금이 자꾸자꾸 나오는 집이래.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하루는 먼 데로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오게 되었어요. 딸은 친정집을 보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지요. 다 쓰러져 가던 옛날 친정집은 온데간데 없고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이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으니 말이지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정도였지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이 바짝 다가앉으며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할머니는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다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몽땅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딸은 마음이 뒤숭숭해 잠이 오지 않았지요. 갑자기 부자가 된 친정집이 부럽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요.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양에 볼일 보러 가고 할머니는 동네 잔치집에 놀러 갔지요. 집에 혼자 있게 된 딸은 헛간에 있다는 황금닭이 궁금해서 온몸이 근질근질했지요. 딸은 헛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헛간 안에 있는 궤장문을 벌컥 열었어요. 정말 궤짝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닭이 있지 뭐예요? 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금닭을 와락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황금닭을 치마폭에 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지요. 딸은 달리고 또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딸은 황금닭이 잘 있나 궁금해서 치마폭을 펼쳐보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할 황금닭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돌덩이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딸은 황금에 눈이 멀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황금닭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 내가 아니야. 딸은 친정집을 향해 다시 터벅터벅 되돌아갔지요. 친정집에 돌아온 딸은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화를 내기보다는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황금닭을 보고 욕심을 낸 건 잘못이야. 하지만 금방 뉘우쳤으니 그것으로 됐구나. 그리고 황금닭이 시커먼 돌덩이로 변한 걸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른다는구나. 하지만 황금닭이 있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황금닭이 없어도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면 되는 거다. 그 뒤로도 시커먼 돌덩이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황금닭으로 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동안 잘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 돌덩이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딸도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부지런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지요. 송알송알 땀을 흘리던 총각이 한숨을 푹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러자 어디선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둘이서 먹고 살지. 놀란 총각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이상하다 싶어 다시 말해봤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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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나랑 둘이서 먹고 살지. 이번에도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보였지요. 설마 우렁이가 말을 했을 리가. 혼자서 외롭게 살던 총각은 우렁이라도 곁에 두면 좋겠다 싶어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튿날 잠에서 깬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부엌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누가 차려 놓았을까? 총각은 갸웃갸웃했지만 배가 고팠던 터라 맛있게 밥을 먹고 일을 나갔지요. 총각이 집에 돌아오자 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총각은 누가 밥을 짓는지 부엌을 엿보기로 했어요. 얼마쯤 지나니 우렁이가 있던 물 항아리에서 예쁜 색시가 나왔지요. 아, 우렁이가 색시로 변한 것이로구나. 총각은 우렁이 색시를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우렁이 색시는 불을 피워 밥을 폭폭, 청소도 싹싹 했지요. 총각은 다시 물 항아리로 들어가려는 색시의 치맛자락을 덥석 잡았어요. 나랑 같이 살아요, 우렁이 색시. 우렁이 색시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우렁이 색시는 총각의 각시가 되어 사이좋게 살았어요. 신랑이 밭에 가면 각시도 같이 가고 신랑이 나무하러 가면 각시도 같이 갔지요. 하루는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우렁이 각시를 보게 되었어요. 오,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임금님은 우렁이 각시를 궁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시합을 하자고 했지요. 내일 아침 저 산에 누가 먼저 나무를 가득 심는지 시합을 하자. 시합에서 이기는 사람이 우렁이 각시와 사는 거다. 신랑이 걱정을 하자 우렁이 각시가 말했어요. 이 편지와 가락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신랑은 각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바다가 쩍 갈라지고 길이 열렸지요. 신랑은 그 길을 따라 용궁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우렁이 각시는 용왕의 딸이었어요. 용왕은 사위인 신랑에게 호리병 하나를 주었어요. 이 호리병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줄 걸세. 다음 날 신랑은 호리병을 들고 산으로 갔지요. 벌써 임금님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와 있었어요. 신랑은 호리병 뚜껑을 열며 말했어요. 이 산 가득히 나무를 심어다오. 그러자 호리병 속에서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나오더니 순식간에 나무를 한가득 심어 놓았어요. 시합은 당연히 신랑의 승리였지요. 그러자 임금님이 또 다른 시합을 하자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말타기 시합이다. 임금님은 튼튼한 말을 타고 달렸어요. 신랑은 호리병에서 나온 비쩍 마른 말을 타고 달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승리는 신랑의 것이었어요. 약이 바짝 오른 임금님은 또 시합을 하자고 우겨댔지요. 이번에는 배 타기 시합이다.
내가 이기면 이 나라의 절반을 주마. 임금님은 커다란 배에 사궁을 잔뜩 태웠어요. 신랑은 호리병에서 나온 작은 나룻배를 탔지요. 배가 바다로 나아가자 임금님의 배에만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게다가 파도가 배를 덮쳐 임금님이 바다에 빠졌지요. 신랑은 허우적대는 임금님을 구해냈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토록 괴롭혔는데 도리어 나를 구해주다니. 임금님은 약속한 대로 신랑에게 나라의 절반을 내주었지요. 신랑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새 임금님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우렁이 각시와 신랑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지혜로 끓인 심리국. 쏴쏴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서해 바닷가였어요. 어느 날 봄, 농부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어요. 농부는 아내에게 죽이라도 쏘어주려고 했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농부는 마을의 심술쟁이 부자를 찾아갔어요. 어르신, 쌀을 좀 구워주시면 이번 가을에 꼭 갚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또 부자를 찾아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들 녀석이 어찌나 먹을 것을 찾아 보채는지 쌀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이번 가을에는 배로 갚겠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혼자 슬며시 웃다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놈, 이번이 마지막이다. 꼭 갚아라. 농부는 굽실굽실 절을 하며 반달만한 쌀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쌀 한 톨도 갚을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자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부자는 아무 말 없이 큰 기침만 해댔어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심술쟁이 부자가 가만히 있다니요. 심술쟁이 부자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지요. 농부의 딸이 이 동네 최고 미인이라지. 게다가 마음씨까지 곱다니 내 둘째 부인으로 삼으면. 심술쟁이 부자는 혼잣말을 하며 실실 웃어댔어요. 그날부터 부자는 어떻게 하면 농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부자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옳지. 바로 그거야. 됐어. 심술쟁이 부자는 농부를 불러서 다그쳤어요. 네, 이놈. 그동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쌀을 빌려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쌀 한 톨도 갚지 않았으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농부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두 손으로 싹싹 빌었어요. 에구구,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 올해는 워낙 농사가 안 돼서.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든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르신. 심술쟁이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내일이 내 마누라 생일인데, 마누라가 국을 좋아하니 심리국을 끓여다 바쳐라. 만약 심리국을 바치지 못하면 내 딸이라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벌 떨며 말했어요. 어르신, 심리국이라니요. 그런 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부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하여튼 심리국을 끓여오게나. 농부는 기운이 쭉 빠져 휘청휘청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농부는 아무 말도 않고 자리에 누워 속을 태우며 끙끙 앓기만 했어요. 보다 못한 농부의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의 딸도 말했어요. 아버지, 얼굴빛이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이 일을 어쩐다니. 내일까지 심리국을 끓여다 바치라고 하는데 내 생전에 심리국은 듣도 보지도 못했으니. 아내와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심리국이요? 농부는 바닥에 내려앉을 듯한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자 영감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구나. 너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옆에서 잠을 자던 막내 쇠돌이도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딸은 우는 동생을 달래려고 업고 밖으로 나왔어요. 심술쟁이 부자를 생각하자 속이 답답해진 딸은 서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바다에는 오리들이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한가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갈매기들도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지요. 어느새 울음을 그친 쇠돌이가 오리를 보자 갑자기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오리.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딸이 소리를 치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자 농부와 아내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오리 2마리를 끓이면 심리국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농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오리가 1마리면 오리국, 2마리면 심리국이 되잖아요. 딸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맞아. 농부는
딸을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역시 내 딸이 최고구나. 부자 영감이 매일 육지에서 나는 고기만 먹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는 고기가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 길로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잡으러 나갔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와, 오리야. 우리 좀 다 주렴. 오리야, 제발 이리 오렴. 하지만 오리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동틀 때까지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여보, 이제 어떡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오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 농부와 아내는 기운이 빠져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에야 디야 노를 저어라. 에야 디야 노를 저어라. 늙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부르는 노래였어요. 늙은 어부는 울고 있던 농부와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소? 농부는 늙은 어부에게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에이, 고약한 부자 영감. 늙은 어부는 농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구려. 마침 오늘 그물에 오리 2마리가 걸렸으니 자네에게 줌세. 그러고는 선뜻 오리 2마리를 농부에게 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오리 2마리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오리 1마리면 오리국, 오리 2마리면 심리국. 어서 끓어라. 아내는 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쇠돌이를 등에 업고 있던 딸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더덩실 어깨춤을 추었지요. 오리 1마리면 오리, 오리 2마리면 심리, 심리꾸가 어서 끓어라, 맛있게 끓어라. 노래소리에 맞춰 농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르신, 심리국을 끓여왔습니다. 농부는 오리국을 조심조심 부잣집으로 들고 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놀란 심술쟁이 부자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국그릇을 쳐다보았어요. 뭐라? 심리국이라고.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오리국을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심술쟁이 부자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네 이놈, 겨우 오리 2마리를 들고 와서 3년 전 진빛을 때우려는 수작이냐. 도둑놈 심보로구나. 부자는 분통이 터지는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심리국을 가져오랬지 오리국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나쁜 놈 같으니. 농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부대로 심리국을 끓여왔는데요. 오리 1마리로 끓이면 오리국, 2마리로 끓이면 심리국이 아닙니까? 심리국을 끓일 오리 2마리를 잡으려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농부의 말에 심술쟁이 부자는 버럭 화를 내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가슴을 탕탕 치며 구시렁거렸어요. 여놈의 오리들, 여놈의 오리들.
상위에 올려진 오리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토끼의 재판.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산속을 어슬렁거리다가 사냥꾼들이 파놓은 함정에 쿵 하고 빠졌어요. 누가 나 좀 꺼내줘요. 호랑이가 함정 속에서 외쳤어요. 마침 산길을 가던 나그네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나그네는 소리를 쫓아서 함정 속을 내려다보았어요.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천하의 호랑이가 사람에게 부탁을 하다니. 나그네는 호랑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널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널 꺼내주겠다. 제가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몇 번이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줄을 당길 테니 잡고 올라오거라.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해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거의 다 되었다. 풀쩍. 하지만 호랑이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기껏 살려줬더니 약속을 어긴단 말이냐?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가 콧방귀를 횡! 난 사람 때문에 함정에 빠졌어. 그러니 사람과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지. 어흥! 그럼 누가 옳은지 소나무에게 물어보자.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가 좋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은 소나무는 호랑이 편을 들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도 나쁜 짓을 해. 가지를 꺾고 줄기를 자르지. 그러니까 호랑이 말이 맞아.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입을 벌렸어요. 잠깐만, 저기 저 황소에게도 물어보자. 나그네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나그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황소는 이번에도 호랑이 편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켜. 그리고는 잡아먹기까지 하지. 그러니 호랑이가 맞아. 흐흐흐흐, 모두 내 말이 맞다는구나. 호랑이가 나그네를 비웃었어요. 그때 마침 토끼가 지나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물어보자. 나그네가 토끼를 불러 세웠어요. 나그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가 물었어요. 요 작은 함정에 호랑이님이 빠지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호랑이님을 구했다고요? 토끼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믿을 수가 없다고. 어흥, 답답해. 그러자 토끼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호랑이님이 다시 함정에 들어가고 나그네가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들어가라고?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훌쩍. 호랑이가 함정 속으로 들어가자
토끼는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나그네도 토끼 속임수를 눈치채고 빙그레 웃었지요. 어서 나를 꺼내줘. 함정에 다시 빠진 호랑이는 빨리 꺼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호랑이를 내려다보기만 했지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벌을 받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번에는 절대 구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호랑이를 따끔하게 꾸짖은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답니다. 도끼 자루가 된 물풀의 나무. 어느 날 나무꾼이 찾아와 숲의 대장인 떡갈나무에게 말했어요. 숲에서 쓸모없는 나무를 제게 좀 주세요. 그것 참 어떤 나무를 내준담? 곰곰이 생각하던 떡갈나무가 말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시오. 떡갈나무는 나무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어요. 나무들은 모두 물풀의 나무를 주자고 말했지요.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잖아요. 날 주지 말아요. 물풀의 나무가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다음 날 다시 찾아온 나무꾼에게 떡갈나무가 말했어요. 저기, 저 물풀의 나무를 가져가시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물풀의 나무를 다듬었어요. 그러고는 도끼날에 자루로 끼웠지요. 자, 이제 도끼날을 갈아볼까? 쓱쓱 날이 날카로워졌어요. 나무꾼이 다시 숲에 가자 나무들이 물었어요. 나무꾼님, 물풀의 나무는 어디에 썼어요? 나무꾼이 도끼를 번쩍 쳐들며 말했어요. 보면 모르겠니? 여기 있지. 그러고는 나무를 힘껏 내리 찍었어요. 쿵, 쿵, 쿵. 숲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베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숲의 대장 떡갈나무도 쿵 쓰러졌지요. 떡갈나무는 쓰러진 채 중얼거렸어요. 아, 물풀의 나무를 내주지 않았다면 도끼에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나무꾼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물풀의 나무는 참 쓸모 있어. 수레바퀴에게 화낸 농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 짐을 한가득 실은 수레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흔들흔들, 삐걱삐걱 삐거덕, 바퀴 소리가 소리를 냈어요. 거참 귀에 거슬리네. 바퀴야, 조용히 하지 못해. 농부가 바퀴를 흘겨보며 투덜댔어요. 하지만 바퀴는 계속 소리를 냈어요.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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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거덕 삐거덕. 농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말들은 힘들어도 조용히 잘만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지만 바퀴는 삐걱삐걱 삐거덕
말들이 소곤소곤 농부를 흉봤어요. 기름칠을 하면 될 텐데 왜 바퀴탄만 하는지. 쯧쯧. 여우와 물고기. 여우 한 마리가 들판을 느릿느릿 걷고 있었어요.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등이랑 배가 찰싹 붙을 것처럼 배가 고팠지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시냇가에 나온 여우는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바라보았어요. 물고기들이 살이 통통하게 올랐군. 꼴깍, 침이 다 나네. 잡아먹을 힘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우는 이국리 저국리를 하며 물고기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분주히 헤엄치는 것이 왠지 수상해 보였어요. 얘들아, 왜 그렇게 허둥거리니? 그러자 물고기 중 한 마리가 물 밖으로 삐죽 얼굴을 내밀며 대답했지요. 그물이 무서워서 그러지요. 우리는 그물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저쪽에서 그물을 쳐놓아서 다들 겁을 내고 있답니다. 여우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뻤어요. 옳지, 좋은 생각이 났다. 도와주는 것처럼 꿰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잡아먹어야지. 여우는 물고기들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말했어요. 저런, 정말 큰일이구나. 그렇다면 어서 그물을 피해서 밖으로 나오렴. 여기 이 땅으로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여우는 걱정스레 말하면서 속으론 신이 났어요. 물고기가 스스로 땅 위에 올라오면 힘들이지 않고 먹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우의 말에 물고기들이 대답했어요. 여우님, 모두들 여우님이 똑똑하다고 하던데 실은 무척 어리석군요. 우리 물고기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모르시나요? 물속에 두려운 것이 있다고 땅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우님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분 가까이 가는 게 그물에 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 아닌가요? 물고기들이 여우를 비웃었어요. 얕은 꾀를 부려 물고기를 잡아먹으려 했던 여우는 부끄러워서 얼른 자리를 떠났답니다. 집바귀 부리왕.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그런데 공주는 몹시 거만하고 콧대가 높았지요. 많은 왕자들이 공주에게 청혼을 하러 왔지만 공주는 그때마다 왕자들의 흠을 찾아내며 퇴짜를 놓곤 했지요. 어느 날 왕은 큰 잔치를 벌였어요. 공주에게 청혼을 하려는 많은 왕자들이 잔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거만한 공주는 그곳에서도 왕자들을 흉보았어요. 뚱뚱한 왕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꼭 술통처럼 생겼네요. 키가 큰 왕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지요. 마르고 키만 커서 볼품이 좀 없네요. 키가 작은 왕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키가 작고 뚱뚱하니 행동이 아주 느리겠군요. 얼굴빛이 창백한 왕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지요. 너무 창백해서 꼭 유령 같아요. 하지만 가장 심한 놀림을 받은 사람은
이웃나라에서 온 왕자였어요. 왕자는 잘생겼지만 턱이 약간 굽었고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왕자를 본 공주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나, 턱이 꼭 집박이 부리 같아요. 집박이 부리왕이라고 불러야겠어요. 공주는 왕자를 보며 웃어댔어요. 그 후로 왕자는 집박위 부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한편 공주가 손님들을 놀리는 것을 본 왕은 무척 화가 났어요. 마침내 왕은 이렇게 맹세했지요. 성에 첫 번째로 오는 거지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겠다. 며칠 뒤 누더기 옷을 걸친 떠돌이 악사가 성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공주의 창문 아래에서 구걸을 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떠돌이 악사의 노래를 들은 왕이 말했어요. 저 떠돌이 악사를 불러드려라. 떠돌이 악사는 왕과 공주 앞에서 노래를 불렀지요. 임금님, 노래를 불렀으니 돈을 주십시오. 노래가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왕의 말에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런 거지와 결혼을 하라니 말도 안 돼요. 공주가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왕은 공주를 막아서고 단호히 말했어요. 나는 성에 첫 번째로 오는 거지에게 너를 시집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그걸 지켜야 해.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내내 공주는 펑펑 울었어요. 결혼식이 끝나자 왕이 말했지요. 너는 이제 거지의 아내가 되었으니 성에서 살 수 없다. 남편을 따라 떠나거라. 공주는 울면서 떠돌이 악사를 따라갔어요. 길을 걷던 공주와 떠돌이 악사는 커다란 숲 어귀에 이르렀어요. 아, 이 아름다운 숲은 누구의 것인가요? 공주의 말에 떠돌이 악사가 대답했어요. 집박위 부리왕의 것이랍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당신 것이 되었을 텐데요. 이럴 수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집박위 부리왕과 결혼하는 건데. 공주는 한탄하며 말했어요. 계속 길을 가자 들판이 나타났어요. 공주는 다시 물었지요. 이 멋진 들판은 누구의 것인가요? 집박위 부리왕의 것이랍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이 이 들판의 주인이 되었을 텐데요. 아, 가엾은 내 신세. 이럴 줄 알았다면 집박위 부리왕과 결혼하는 건데. 이윽고 두 사람은 크고 화려한 도시에 들어섰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요? 집박위 부리왕의 것이랍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 것이었겠지요. 아, 내가 왜 집박위 부리왕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떠돌이 악사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당신은 내 앞에서 계속 다른 남자 타령을 하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부족하기라도 하단 말인가요? 공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숲속의 조그만 오두막집에 이르렀어요. 왜 여기서 멈추는 거지요? 이 초라한 집은 누구의 것인가요? 공주가 묻자 떠돌이 악사가 대답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요. 낮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 사람은 허리를 잔뜩 웅크려야만 했어요.
집이 이렇게 작다니 하인들은 어디 있나요? 하인이라고 하인 따위는 없소. 당신 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하오. 자, 난 무척 피곤하니 당신이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해요. 하지만 공주는 불을 피울 줄도 요리를 할 줄도 전혀 몰랐어요. 공주는 떠돌이 약사가 일일이 도와주어 겨우 요리를 할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초라한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떠돌이 약사는 새벽부터 공주를 깨워 집안일을 시켰어요. 공주는 힘들게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어요. 여보, 나 혼자 국어를 해서는 빵 한 조각도 사기 힘들구려. 그러니 당신이 바구니를 한번 짜보시오. 떠돌이 약사는 밖에서 버드나무의 가지를 잘라왔어요. 공주는 그것으로 바구니를 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친 가지에 찔려서 공주의 부드러운 손이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건 안 되겠군. 차라리 배를 짜보구려. 그건 잘할 수 있을 거야. 공주는 배틀에 앉아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고운 손이 뻣뻣한 실에 베어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안 되겠군. 당신을 데려온 건 아무래도 실수였어. 차라리 장사를 해봅시다. 항아리를 사올 테니 시장에 나가 팔아봐요. 아버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항아리를 파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 공주는 한숨을 쉬었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공주는 시장에 나가 항아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항아리예요. 항아리 사세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공주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항아리 장수는 아주 예쁜걸. 뜻밖의 항아리는 무척 잘 팔렸어요. 공주는 시장 한 구석에 항아리를 쌓아놓고 장사를 했지요. 항아리 사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술에 취한 병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쌓아놓은 항아리를 툭 건드렸어요. 항아리들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만 모조리 깨져버렸지요. 공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훌쩍훌쩍 울었어요. 이를 어쩐담. 남편이 뭐라고 할까. 공주는 집으로 달려가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돌이 약사에게 이야기했어요. 항아리를 구석에 쌓아두다니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떠돌이 약사는 공주를 무섭게 나무랐어요. 그만 울어요. 내 이럴 줄 알고 우리나라 임금님의 성으로 가서 당신을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로 써달라고 부탁해 놓았소. 자, 굶어 죽기 싫으면 성으로 가서 일을 해요. 공주는 성에서 일을 하며 요리사를 돕게 되었어요. 성에 갈 때마다 공주는 작은 단지 2개를 앞치마의 양쪽 호주머니에 넣어서 갔어요. 그러고는 일이 끝나면 남은 음식을 단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지요. 그것이 공주와 떠돌이 약사의 식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큰아들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공주는 결혼식이 열릴 연회장의 문 옆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하나같이 화려한 옷을 입은 손님들이 환한 불빛 아래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지요. 하인들은 맛있는 음식들을 바쁘게 날랐지요. 공주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이렇게 처량한 신세라니. 이건 모두 내가 거만했기 때문이야. 공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때 화려한 차림을 한 왕자가 나타났어요. 연회장으로 들어가려던 왕자는 문 옆에 서 있는 공주를 보았어요.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춤을 청했지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왕자님, 제가 어떻게 감히... 거절하던 공주는 왕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왕자는 바로 공주가 비웃었던 집박위 부리왕이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집박위 부리왕은 공주의 손을 이끌고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공주는 집박위 부리왕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그만 공주의 앞치마끈이 풀어지면서 단지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자 바닥에 음식이 모조리 쏟아졌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껄껄대며 공주를 비웃었어요. 공주는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문 밖을 뛰쳐나갔지요. 하지만 곧 집박위 부리왕에게 붙들렸어요. 집박위 부리왕은 공주를 돌려세우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주는 집박위 부리왕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당신은 떠돌이 악사로군요. 그래요. 내가 떠돌이 악사로 변장했던 거요. 시장에서 항아리를 엎어서 박살냈던 병사도 사실은 나였어요.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무례한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 모두 꾸민 일이었지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에게 너무 못된 짓을 한 걸요. 그러지 않아요. 불행한 날들은 지나갔소. 자, 이제 우리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곧 시녀들이 공주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때 공주의 아버지가 나타나 딸을 안아주었지요. 내 딸아, 이제 거만한 성격을 고치고 더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구나. 공주와 집박위 부리왕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